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 잃어버린 30년. 역사상 가장 심각. 2. 세계 최고 갑부 빈 살만의 권력. 3. 삼성 반도체 감산 결정 중국의 치명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조치 이후에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 모두 예상보다 저조해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 3대 동력으로 꼽히는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합니다. 2분기 GDP 성장률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저조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중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국가 발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게리 제퍼슨 미국 브랜디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가 지난 40년간 가장 심각하다며 천안문 사태 때는 중국이 벗어나는데 약 3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얼마나 걸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일본은 기업과 가계가 모두 부채 상환에만 집중하다. 경제 성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며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의 일본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에 최근 충격적인 대형 폭탄이 터지며 중국 당국에서도 손을 못 쓸 최악의 지경까지 왔다는 소식이 전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촉발된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건설사 헝다부동산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2020년까지는 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거의 회생불능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헝다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쉬자인이란 인물은 대표적인 중국 부동산 재벌로 중국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계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마윈을 제치고 중국 1위의 부자로 등극하며 중국 기업인의 대표로 불렸습니다. 아시아 부호순위 2위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현재는 부와 명예를 모두 잃는 굴욕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중국 재계 대표에서 한순간에 몰락한 대표적 인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올해 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쉬 회장의 자산은 약 30억 달러, 3조 8천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아시아 부호순위 2위까지 올랐던 지난 2017년의 자산 규모 420억 달러, 약 55조 원보다 무려 93%나 급감한 수준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지금 남아있는 자산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데요. 2020년 8월부터 중국 당국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버블 우려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비율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헝다의 자금줄이 막혔고 헝다는 2021년 12월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이 개입해 헝다의 구조조정을 지휘했으나 제로 코로나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헝다는 지난해 말까지 1조 9,700억 위안, 한화로 약 370조 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홍콩에서 파산 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헝다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헝다는 지난 4월 홍콩 증권거래소의 부채 중 일부인 약 25조 원 규모의 역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덩치가 더 큰 역내 채권 문제도 있어 그마저도 완전한 해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부동산 부문 재정비를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을 수 없게 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부채가 자그마치 370조 원에 달하고 2021년 말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헝다그룹의 빚 독촉을 해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헝다가 발생시킨 부동산 위기는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폭탄 수준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또 나오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이 최근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년간 약 1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 중국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폴트,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2년치 실적 보고서가 뒤늦게 나왔는데 그야말로 내용이 참담한 수준으로 앞서 발표했던 구조조정안도 소용없게 될 전망입니다. 17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전날 홍콩 증권거래소에 2021년과 2022년 실적 보고서를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총 부채도 늘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부채가 약 370조 원이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430조 원으로 1년 만에 총 부채도 60조 원이나 늘어나며 부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헝다그룹이 그동안 다양한 자회사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번에 헝다의 자회사인 헝다시안유황공사도 채권자에 의해 파산 신청되면서 연쇄 부도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헝다그룹은 자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구제 의지나 여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2년간 순손실이 142조 원인데 자회사를 신경 쓸 여력이 1도 없는 것이죠. 지난해 3월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된 헝다는 올해 9월 20일까지 거래소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AFP통신은 이번 사태를 분석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헝다그룹을 포함한 중국의 부동산 건설사들은 주택 프로젝트를 완공하지 못해 선분양자들의 시위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불매운동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헝다 다음으로 큰 부동산 그룹인 완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도 등장했습니다. 왕젤린 회장이 이끄는 완다그룹은 부동산과 호텔, 테마파크, 영화관 등을 경영 중입니다. 1988년 달엔에서 설립된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10년간 막대한 채무를 동반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완다그룹 핵심 계열사인 다렌환다 상업관리 집단은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 4억 달러를 메꿀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완다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채권은 전날 23.4%, 이날 8%씩 급락했습니다. 채권이 이 정도로 급락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또 완다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장기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이 BB보다 밑으로 내려올 경우 해외나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달러 채권은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때 갚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는 게 불가피합니다. 완다그룹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그나마 살아남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디폴트에 빠지면 중국 부동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헝다를 시작으로 완다 등 다른 대형 부동산 기업들도 위기론이 물거지고 있습니다. 루이안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루이안 부동산 역시 채권 상환 지연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전날 달러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 계열의 부동산 개발업체 의한양 그룹마저 상환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의한화 채권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모두 2년 이상 중국 경제를 짓누른 부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꼽히던 곳이라며 최근 채권 가격의 변동은 중국 부동산 부문이 더욱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연쇄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이 아무리 손을 쓴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헝다의 경우 이미 자본 잠식 상태 수준으로 죽은 기업인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호흡기를 강제로 붙여놓고 있지만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GDP의 25%가량 약 5,700조 원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 경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미 고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헝다그룹, 완다그룹 디폴트 사태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 사태가 진화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단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 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에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즈네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벤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기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 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한화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 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이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ESK 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류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소를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맷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D 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GB 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전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D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